안녕하세요. 조영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그동안 부족한 제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제의 큰 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피크 차이나란 말 들어보셨죠? 중국 경제가 정점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죠. 피크 차이나.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일본의 경제 전문지 머니에서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사에서 한국 언론은 피크 차이나를 외치는데 사실 한국은 다른 나라 걱정할 겨를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국이 피크다. 그래서 나온 게 피크 코리아입니다. 물론 이 피크 코리아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 한국 경제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이 피크,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은 결국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10년간 우리나라 경제의 평균 성장률이 7%대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10년 동안 4%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3%대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지금 약 2%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올해, 그러니까 2023년에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전반적으로 1.4% 정도 되고요. 내년 2024년은 1.7% 정도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경제가 고성장 시대에서 중성장 시대를 지나서 갑자기 저성장 시대를 맞이했다는 얘기죠. 이 저성장 시대가 지속될지 다시 상승할지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지를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제의 큰 흐름을 그래프로, 제가 그래프를 잘 그린 건 아니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정점이라는 얘기죠. 우린 여기가 정점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정점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여러 가지 논거 중에서 아주 간단하게 핵심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지금 피크 코리아라고 하는 지금 현재와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뭘 했죠?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할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많은 내부적, 외부적인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저는 그냥 보너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너스가 어떤 보너스냐?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인구 보너스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인구가 많이 늘었죠. 물론 지금 인구가 하향세를 접어들었지만은요. 그리고 중국 보너스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이요, 2001년 12월에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안정이 됐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성장의 혜택을 받았죠. 중국 보너스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화. 이 세계화도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이후로 다시 우리는 디지털 보너스라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보너스가 오너스로 바꿔졌습니다. 오너스는 짐이라는 뜻이죠. 어떤 의미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보너스 요인이 됐던 인구가 지금은 인구 마이너스. 우리 지금 저출산 때문에 아주 심히 걱정이죠. 그리고 중국 오너스입니다. 이제 중국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를 따라잡았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가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서 이제는 경쟁하는 관계로 접어들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요. 그리고 탈세계화라고 하죠. 탈세계화. 아시겠지만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하고 나서 2010년에, 그러니까 10여 년도 못 돼서 일본을 잡고 세계 경제대국 2위에 올라섰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경쟁하는 단계가 돼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G2라고 하잖아요. 미국과 중국. 이 G2가 경쟁을 하면서 세계화가 자꾸 지금 뒤로 가고 있다. 탈세계화다. 이제 하나 남은 게 디지털인데, 과연 디지털이
오너스가 될지 보너스가 될지 이건 뭐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놔두면은 보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 간격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 아시죠? 맥킨지에서는요, 2013년에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한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기 피크에 이르렀다는 의미죠. 한계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점점 끓어가고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로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 2023년에 맥킨지에서는 또 다른 보고서, 한국의 다음 성장 곡선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끓는 물의 온도가, 냄비 속에 끓는 물의 온도가 더 올라갔다. 이제는 물의 온도가 식을 때를 기다리지 말고 개구리를 냄비 속에서 꺼내야 된다. 그러니까 뛰쳐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혁신입니다. 한국 경제가 혁신해야 된다. 여러분, 경제하면 일반적으로 경제의 3대 주체가 정부, 기업, 가계죠. 이 3대 주체가 모두 혁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개인 아니겠습니까? 개인도 이제 혁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한 해가 끝나가고 새로운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개인은 어떻게 혁신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주 쉽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인의 혁신입니다. 가계의 혁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활동이 세 가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돈 벌고 돈 쓰고 돈 굴리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생산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건 일하는 거죠. 두 번째는 소비죠. 세 번째는 투자죠. 자, 우리는 일하고 소비하고 투자하면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생산, 일, 아시겠죠? 생산 일에서 나오는 걸 우리는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소득은 점점 그 증가율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보시다시피 소비가 과소비로 치닫고 있고요. 투자는 투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돈 벌기는 어려운데 돈을 벌어야 된다, 돈 벌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돈을 써라 이런 광고 홍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굴려라, 돈 굴려주겠다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투기를 현혹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소비, 과소비를 이제 합리적인 소비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소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뭐든지 살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쉬운 게 문제입니다. 자,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투자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주식 투자, 채권 투자, 금 투자, 은 투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인 투자까지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스마트폰 하나에서 수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도박에 빠질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투자의 사회가 아니라 한 방을 바라보는 투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가 아닌 투자로, 특히 투자에서 중요한 게 빚투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저금리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중고금리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AI가 발전해가지고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에서 AI와 인간이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60이 넘은 은퇴자분들도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과 나이 드신 분들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그런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인간과 AI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고요. 젊은 층과 나이 든 층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고 일자리에서 주니어와 시니어가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분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주니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니어들은 일반적으로 하이테크,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기술과 관련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니어들, 이 시니어들이 주니어 때는 기술과 관련된 일을 했겠죠. 이제는 하이터치와 관련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하이테크는 디지털이죠. 하이터치는 아날로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니어들은 하이테크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아날로그 중심의 일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일자리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돌봄입니다. 돌봄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영유아를 돌보잖아요. 요즘은 노년층을 돌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영유아 노년층뿐만이 아니라 뭐 혼자 사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가정을 이루고 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사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케어 이코노미가 뜨고 있다. 그쪽에는 주니어보다 시니어가 낫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교육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육은 평생 교육입니다.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교육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디지털 교육은 그렇지 않지만은요. 타계하신 경영석학이죠. 피터 드러커는 그랬습니다. 21세기에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두 가지. 첫째가 복지다. 복지가 바로 돌봄입니다. 두 번째가 교육이다. 그냥 교육이 아니라 평생 교육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은퇴를 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돌봄과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신다면은 우리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서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